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첫 번째 절기인 입추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며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3도, 강릉 34도 등으로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기습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제까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난이도가 높은 분야가 소외됐다면서 국산화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면 시험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11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의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폭발의 원인으로 추정된 반도체 연마제는 불연성 물질인 것으로 확인돼 폭발에 다른 요소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고 서울 낮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4도나 높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전 33도, 강릉 34도, 대구 3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아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낮 동안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기습 소나기가 내리겠다며 산간 계곡의 야영객들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 반도체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과학기술계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길게 10년까지 내다보고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이를 앞당길 방안들이 거론됐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등 과학기술계 주요 기관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금처럼 반도체 소재 수급이 힘들었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도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성이 나왔습니다. 핵심 원천 소재의 과도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보편적 기술이 적용된 부분에만 치중됐고 난이도가 높은 분야는 소외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통상적인 관례의식에 의한 R&D 비용만 치중하고 있었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특수성이 있는 국산화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면 테스트베드, 이른바 시험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 가운데 가능성 있는 제품을 실제 업체에서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평가하는 데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또 개발을 하는 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중간에 테스트베드 형태의 평가 버퍼가 한번 있었으면 꼭 하는 바람입니다. 국산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소재, 부품 기업의 인수합병도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런 제안을 통합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는 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이고 정교하고 전략적인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만드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범국가적인 대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표준연구원은 일본 수출 규제 적극 대응 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6일 1차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수출 규제와 관련된 소재와 부품, 장비에 대한 신뢰성 평가 기술 등 표준연구원의 측정 기술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춘 대응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연구원은 국내 기업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소재와 부품, 장비 등에 대한 교정과 시험 성능 평가를 요청하면 가장 먼저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합니다. 또 불화수소 등 반도체 공정가스의 품질 평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반도체와 첨단 소재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국산화율이 30%에 머물러 있는 반도체 공정용 측정 분석 장비의 국산화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행태가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5세대 이동통신, 즉 5G 분야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나라의 5세대 이동통신 준비 상황을 미리 알린 이른바 5G 올림픽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의 5G 기술을 전파했고 급기야 올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일본은 부랴부랴 일정을 당겨 내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상용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통신사들은 자존심 회복을 위해 5G 상용화에 16조 원가량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잘못된 경제 보복이 오히려 자국의 5G 상용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는 내수 산업의 성격이 강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국내 통신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본의 최대 이동통신사 NTT 도코모가 기술과 서비스 협력 등의 이유로 KT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 하지만 경제 보복 조치를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통신 연합체와의 협력이 무뎌지고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통신산업은 단말 제조사나 장비사, 서비스 기업이 글로벌로 협력해 이루어지는데요. 일본의 경제 압박이 장기화되면 이런 협력에 균열이 생기고 결국 자국의 5G 상용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 의존도가 강한 상황인데 애플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일본이 도쿄올림픽 5G 특수를 위해서는 삼성과 LG전자 5G 스마트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재 부품 수출로 옥죄는 건 자기 발등을 찍는 격입니다. 5G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게 되는 이 5G 상용화에 이 역효과, 악재로 작용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고요. 도쿄올림픽을 5G 올림픽으로 치르겠다던 아베 총리의 꿈은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지난달 초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1개 품목 1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출을 허가했다고 요미우리와 산케이 신문이 일면 톱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당초 3년에 한 번 수출 허가를 받는 포괄 허가 대상에서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 허가 대상으로 바꿔 사실상 제재를 가했습니다. 신문들은 제재 조치 이후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개별 허가를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상 품목은 반도체 기판의 감광재로 사용되는 포트레지스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한 건의 허가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제도 변경이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일본 국내외에 적극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아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는 국제환경단체 소속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최근 페이스북에 원자력 분야 전문가인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이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방사성 오염수의 한국 노출 위험 커져라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기고문에서 숀 버니 수석은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숀 버니 수석은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흘려보내려면 17년에 걸쳐 물 7억 7천만 톤을 쏟아부어야 희석된다며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안성의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불이 시작된 이유, 그리고 엄청난 폭발로 이어진 이유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데요. 특히 사고 초기 이 폭발의 원인으로 추정된 반도체 연마제는 불연성 물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처참하게 타버린 건물 잔해 주변에서 대규모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추가 붕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처음 불이 시작된 지하 1층에는 접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상에 보이는 구조물이 다 철거가 되고 지하 부분이 안전이 확보가 되면 그때 다시 정밀 감식 실시 예정입니다. 정밀 감식이 늦어지면서 화재와 폭발 원인을 둘러싼 의문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하에 있던 연료 탱크가 터지면서 불이 시작돼 반도체 세정제 때문에 엄청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도체 세정제라고 하면 휘발성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유전기가 쌓이면 하지만 해당 물질은 세정제가 아니라 연마제였고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연마제의 원료인 산화규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도 아닙니다. 물이 70이 들어가 있고 산화규소라고 하는 것이 30%가 섞여 있는 불연성 물질로 연마용이라고 들었거든요. 폭발 위험도 없어요. 종이 상자를 만드는 공장에 반도체 연마제가 보관돼 있었던 점도 의문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의 모든 층이 공장으로 등록돼 있지만 지하 1층은 다른 업체가 임대해 물류 창고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시청과 소방당국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임대주고라는 거는 그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공장으로만 등록돼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공장 안에 피해를 키울 만한 다른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동화 제속 설비가 거기 있어가지고 시설들을 이제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공장 관리 실태와 화재 당시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학교육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와 함께 앞으로 30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적 소양 교육의 길을 열자를 주제로 과학교육의 미래 구상을 담은 청사진인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결과는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거나 과학교육 정책을 마련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노트 10을 공개하고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에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뉴욕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전 세계 언론과 사업 파트너 4천여 명을 초대해 갤럭시 노트 10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노트 10은 S펜으로 쓴 손글씨를 바로 디지털화하거나 S펜의 움직임을 인식해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S펜 기능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옆면에 있던 전원 버튼과 빅스비 버튼을 없애고 이어폰 단자도 없애는 등 외관을 최대한 단순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한 가지 크기였던 갤럭시 노트를 이번 노트 10에서는 처음으로 6.3인치 일반 모델과 6.8인치 플러스 모델 두 가지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노트 10은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 세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극은 지구상에서 본래 모습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남극과 북극도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극지연구소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극지에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극지연구소 정책협력부장 신영철 씨와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